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요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는 크게 5개의 절로 구분되어 있어요. 먼저 1절 같은 경우는 거의 출제가 잘 되지 않죠. 그냥 정책의 정의가 뭐고 국가별로 개념의 차이가 있다 이런 정도 소개를 해드리는데, 어차피 이것이 나중에 이제 2장 역사 발달사라든지 특히나 3장 에스핑 앤더슨이라는 그 학자에게서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이런 차이가 있구나 정도 보면 되고요. 그리고 가치에서는 평등, 효율, 사회적 적절성, 자유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들이 많이 있죠. 참고로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들을 그냥 암기했다고 문제를 맞출 수 있다? 절대 없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이 예를 들면 소극적 자유를 지향하면은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을 지향하는가? 소극적 자유에 해당하는 정책을 고르시오.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극적 자유가 나한테 간섭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알아봤자 거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국민연금이야, 아니면 기초연금이야, 고용보험이야, 건강보험이야,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판판이 틀리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유 그리고 평등 같은 경우에도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그러니까 형식적 평등, 형평성의 원리 이런 식으로 비례적 평등 3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비례적 평등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추상과 구체를 같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장만 공부해서는 절대로 문제를 못 맞춥니다. 반드시 뒤에 나오는 분석 틀을 공부하시고 그 분석 틀에 맞춰서 4대 보험이랑 공공부조를 연결해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머릿속에 박아두시면 고득점으로 갈 수가 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점이요. 그렇다고 이게 어렵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의 메타포로 해서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자유주의는 보통 자립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사유, 재산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금을 안 걷고 복지 싫어하고 복지 싫어하니까 선별복지 좋아하고 공공부조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있어요. 이런 흐름들을 한두 번만 정리해 놓으면 다 맞춰요. 너무 쉽다니까. 그래서 어려워 보이지만 한 번만 이런 흐름들을 머릿속에 싹 넣어두시면은 오히려 넝굴체 문제들이 딸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소해도 조금만 집중해 주시라. 자, 그리고 우리가 왜 국가가 복지정책을 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항상 우리랑 그 시장경제학자 혹은 이제 반복지 이 사람들과 이제 논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과의 이렇게 논쟁에 있어서 왜 우리가 복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논리 구조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복지사라고 해도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들이 와가지고 그거 시장에 맡겨두면 되지 왜 국가가 하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 꿀먹은 벙어리 돼가지고 그러게요. 왜 국가가 복지를 할까요? 주식회사한테 맡기면 주식회사가 더 민간이 효율적으로 잘할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최소한 주식회사가 잘하는 장점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때로는 시장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고, 참고로 이런 시장 실패는요 무슨 복지학자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경제학자들이 자기들끼리 만든 논리예요. 경제학자들이 자기 스스로도 인정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라 그래서 무조건 경제랑 복지를 대립구도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선순환하는 개념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점들 잘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노동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이제 간단하게 거의 이제 빈도가 낮기 때문에 그냥 최소한으로 우리 한번 접근해 봅시다. 이게 우리가 18세기 기본적으로 공민권이라는 게 있고 19세기에 투표권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세기에 사회권이 발달하면서 사회적인 권리라는 것이 발달하면서 기본적으로 교육, 노동, 복지권이 같이 발달해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마치 노동과 복지가 사실상 좀 구분되지 않게 뭐 최저시급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의 어떤 고용촉진법, 장애인 고용할당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씩 다뤄진다. 깊이 있게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5절에서 정책의 기능과 효과.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뭐 사회 통합이라든지 안정화를 이끌고 이런 등등.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순환하는 이런 논리 구조 정도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물론 여기서 선순환한다는 건요, 좋은, 잘 만든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잘못 만들면요, 오히려 경제적으로 아주 대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앞으로 2장에서는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번 기출 포인트.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두루두루 다루는 챕터고요.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추상적인 가치를 뭐랑 연결해야 된다? 구체적인 제도랑 연결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1챕터만 공부해서는 뭐 아무짝에도 소용없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도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냥 1장에 해당되는 내용만 나오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까지 연결하지 못하면 사실상 공부하는 의미는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해두시는 게 여러분들 쉬워요. 이 과목이 어떻게 보면 제일 쉬워요. 사람들이 보통 정책론이 이제 평균이 많이 낮은 과목인데 저한테 들으시면은 오히려 제가 느낄 때는 뭐 법제론에서 법 암기하고 행정론에서 막 행정 여러 가지 뭐 리더십 이론 암기하고 그리고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뭐 프로이트니 뭐니 학자들 여러 명 암기하고 제가 볼 땐 그렇게 하나하나 암기하느니 그냥 아까 선별복지 쭉쭉쭉쭉쭉 자산조사해서 빈곤을 하고 이런 낙인감 유발하고 이런 것들을 한 번만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면 너무 쉽다. 자, 저를 믿고 전적으로 믿고 잘 따라와 주시고 그래서 시장 실패가 뭐고 국가 개입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출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현장에서 복지에 대해서 반대되는 얘기하는 클라이언트한테 그래도 최소한의 대응은 할 수 있어야지. 자, 그리고 전반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도 자꾸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시험에서는 교재로 학습하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이 가끔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런 것까지 만약에 맞추려고 한다면 최근의 시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꼼꼼하게 지켜보고 있으셔야 된다. 자, 핵심 포인트. 그래서 문제는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적지 않은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최근 10년간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그 중에서도 당연히 이제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이것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지향하는 가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정책이랑 연결해서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하게 봐주시고 그리고 왜 국가가 개입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1장 사회복지 정책의 개요 살펴보겠습니다.